오늘 방송은 다양한 얘기를 할 건데 이 다양한 얘기들이 모두 다 복합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A부터 쭉 가는 게 아니라 C, B, A, D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잘 들어보세요. 최대한 제가 쉽게 왜 지금 이 세계가 이 난리인지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하는 정도만 이해하고 있어도 현 상태에 대해서 크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충분할 겁니다. 자, 첫 개념이요. 첫 개념 뭐냐? 세상에 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금. 그리고 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금과 은, 이게 핵심입니다. 이 세상의 지금 모든 문제들은 금과 은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무슨 소리냐? 우리 이 인류가 문명을 갖게 된 이후로 그 뒤로 무언가 거래라는 게 생겼겠죠. 뭐 하다못해 뭐 내가 생선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뭔가 고기를 가지고 있으면 서로 뭔가 바꿔 먹고 이런 일들이 생겨났을 거 아닙니까? 문명이 생겼을 때부터. 그러면서 사람들은 뭔가 주고받는 이 거래라는 개념이 생기고 나서 그러면 뭔가 이거를 물물 교환하는 건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이 물물 교환 대신에 중간에 어떤 매개체가 하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쌀을 막 20kg 들고 가가지고 걔한테 가서 보석을 받고 올래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뭔가 좀 간편하게 중간에 거쳐가는 뭔가 단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게 바로 돈이에요. 돈. 그래서 이 물물 교환의 간편성을 위해서 매개체를 만들어냈는데 이거를 사람들은 돈이라고 부릅니다. 돈. 그러면 이 돈은 뭐냐? 라고 생각을 할 때 이것만 기억하세요. 돈은 금과 은이다. 아시겠죠? 돈은 금과 은입니다. 인류가 뭔가 국가가 생기고 뭔가 국가의 시스템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인류 역사에서는 돈을 금과 은으로 썼어요. 이거는 몇천 년의 역사가 우리에게 입증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금과 은은 돈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벌써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금과 은이 아닌 건 뭔데? 금과 은이 아닌 건 돈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지금 갑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는 다른 돈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5만원, 2만원 뭐 이런 원이 있고 달러도 있고 뭐 스위스 프랑도 있고 뭐 유로도 있고 엔도 있죠. 이런 것도 돈 아닌가요? 라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화폐라고 부르면 됩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걸 돈으로 오용하고 있는 거지 그냥 화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화폐라는 거는 뭐냐? 자, 이 화폐를 가지고 오면 내가 너한테 돈으로 바꿔줄게, 은으로 바꿔줄게 라는 약속입니다. 자, 아까 말했죠. 처음에 물물 교환으로 하려다가 너무 이게 힘드니까 금으로 했는데 이 금도 무거워요. 그리고 금은 가공을 해야 되니까 힘들어. 여러모로 힘드니까 조금 더 쉬운 게 뭐가 있을까? 야, 그러면 아예 그냥 뭐 금화로 만들었다가 이젠 아예 그냥 종이로 만들어 버립니다. 종이로 만들어서 이걸 내가 가져오면 언젠가 네가 나한테 가져왔을 때 금으로 언제든지 바꿔줄 테니까 이걸 금이라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화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요 컵을 산다. 그럼 컵을 만약에 3만원 주고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3만원을 받죠? 판 사람은? 이 3만원을 받은 사람은 왜 이 종이 쪼가리를 받고 컵을 줍니까? 이 3만원을 가지고 은행에 가면 나한테 금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을 가지고 또 딴 데 가면 또 내가 뭐 다른 물건으로 바꿔 먹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세계가 여러 나라가 있고 그 나라들은 다 각자의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자기 나라들이 쓰는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 화폐들이 최종적으로 바뀌는 건 금하고 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세상은 금이랑 은이라는 돈이 있고 이 돈으로 바꿔주겠다는 국가들 간의 약속인 화폐가 있다. 그래서 이 화폐로 금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을 신용이라고 합니다. 신용. 국가는 신용을 지키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자본주의 시장은 신용사회다. 신용경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용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제가 이런 의미로 쓴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세상에 신용사회가 생기다 보니까 나쁜 놈들이 생겨. 누구냐? 은행이라는 나쁜 놈들이 나타납니다. 제가 은행에 다니는 은행원들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은행 제도라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은행의 시초가 뭐냐면요, 금세공업자들이었어요. 왜냐? 이 금세공업자들이 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세공업자들이 금을 가지고 있다가 누가 뭐 예를 들어 나 금 뭐 빌려줘 하면은 이렇게 막 빌려주고 막 서로 이렇게 거래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약간 뭐 이자도 받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건 서프라이즈를 보시면 잘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금을 내가 뭐 100g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 금 100g을 다 찾으러 오질 않아. 그리고 나한테는 그 증서만 가져가. 그러니까 내가 100g이 있는지 1000g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다 보니까 야 그냥 나 100g밖에 없지만 그냥 한 500g 빌려줘 버릴까? 이런 식으로 이제 증서 발행하는 게 은행의 시작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현재의 은행들은 그러니까 돈 10,000원을 가지고 13만 원들을 빌려줍니다. 13만 원을 빌려줘. 그러니까 한 13배에서 14배 되는 돈들을 빌려줘요. 막 빌려줘 그냥. 돈은 10,000원밖에 없는데 14만 원 막 빌려주는 거야 남들한테. 그러면서 이자를 막 받습니다. 그러면 이 빌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너 10,000원밖에 없는데 어떻게 14만 원을 빌려줘? 라고 의심을 해야 되는데 그 의심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이 은행은 국가가 얘한테 돈을 다 지급해주겠다는 신용을 또 파는 거예요. 국가가 은행한테 그런 걸 하게 해줬어.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 돈을 13배를 빌려줘도 어차피 국가가 그걸 지킬 거야 라는 신용이 있다. 그러니까 이 신용사회가 신용을 뻥튀기 하고 있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신용을 파는 사회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런 게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거는 뭐 닉슨 대통령이 뭐 1971년에 뭐 금본위제를 폐지하면서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알아서 배우시고요.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자, 그러면 이 신용사회라는 거를 보면 세상엔 여러 화폐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 화폐. 그러면 그 화폐의 왕이 누굽니까? 화폐의 왕. 돈은 금과 은이지만 이미 금과 은을 기반으로 돈을 빌려주는 세상이 아니야. 그냥 신용을 기반으로 신용을 뻥튀기해서 돈을 빌려주는 그냥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어차피 금과 은의 가치는 무의미해 여기서는. 그러면 그 중에 그 화폐들이 세상에 떠다니는데 그 화폐의 왕은 누구냐라고 봤을 때 그 현재의 가장 최강대국이 그 화폐의 왕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대영 제국일 때는 영국 파운드가 왕이었고 지금은 이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고 나서는 미국이 왕입니다. 그래서 미국 돈이 화폐의 왕이다. 그래서 이거를 기축통화라고 하는데 꼭 미국만 왕입니까? 저 영국도 꽤나 힘 좀 쓰는데요. 일본도 꽤나 힘 좀 쓰는데요. 저희 유럽도 좀 힘 좀 쓰는데요. 라고 해서 일부 유로도 좀 쳐주고 엔도 쳐주고 뭐 파운드도 쳐주고 뭐 스위스 프랑 이런 것도 좀 쳐주지만 기본적으로는 얘네들도 결국에 달러랑 바꿔먹는 미국 돈이 짱이다. 그래서 미국이 이 세상의 큰형님이 된 겁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형님의 신용을 믿어라. 야, 너네들 돈 가져와. 그럼 내가 언젠가 달러로 바꿔줄게. 아까 말했죠. 금을 뻥튀기해서 파는 금세공자의 마인드와 미국의 마인드가 똑같은 거예요. 내가 달러를 막 풀 테니까 니네는 달러를 써. 대신에 니네가 달러를 가져오면 내가 다시 뭐 돈을 바꿔줄게. 이렇게 막 신용을 부풀리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모든 세상의 경제는 미국을 믿고 돌아가는 거야. 미국이 이걸 지켜줄 거야. 이 판을 깨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 아래 우리가 살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 신용사회가 얼마나 취약한 건지를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미국이 지켜줄 거야 라는 건데 미국이 무너지면 어떡해? 자,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무너지면 어떡해 라는 근본적인 불안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미국은 계속 잘 나가고 미국은 계속 뭔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그래, 제가 이 판을 깨지 않겠지라는 그냥 각자 믿음을 가지고 각자 나라가 살아가는데 야, 미국이 이 판을 깨면 어떡하지? 라고 할 때 그때 세계의 위기가 옵니다. 자, 언제였죠?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파산, 2007년 8년에 미국발 위기가 터졌었고 그리고 지금도 이 현 사태가 미국의 전이가 되고 유럽의 전이가 되면서 야 이러다 미국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함이 생겼을 때 이 판도는 막 커져가지고 상황은 계속 커져 나가는데 야 이 판 깨지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불안해하면 뭐가 오는가? 신용경색이 온다는 거예요. 신용경색이라는 거를 이해하는 방법은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신용사회라는 이 불안한 판이 확 쪼그라드는 거야. 야, 남이 돈을 찾아가기 전에 내 돈을 찾아가자. 남이 죽기 전에 우선 내가 빨리 빼서 나는 살자. 라는 게 신용경색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중국이나 아시아권에서 이 현 상황이 이렇게 커질 때는 세계적으로 위기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현 상황이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제 좀 확대가 되니까 갑자기 세계적인 신용 경색이 옵니다. 그 기저에는 미국이 여기서 판을 깨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함이 있다. 그러면 미국에서 이렇게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은 돈을 찾아가요. 돈을. 내 돈 내놔 라고 한단 말이죠. 내 돈 내놔. 야, 너 지금 금 뭐 100g 밖에 없는데 1000g 팔았지? 야, 내 금 1000g 다 내놔 라고 할 때 은행이 파산하듯이 미국한테든 뭐 유럽한테든 어디 전 세계에 막 깔아놓은 그 신용의 자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야, 이 판 깨진다라고 생각하면 현금으로 바꾼다. 뭘로? 우선 화폐로. 금은 없으니까. 금은 없어요. 화폐로 바꿔. 그럼 무슨 화폐로 바꿔야 돼? 우선 그 나라 돈으로 바꾸고 그거를 달러로 바꿔가겠죠.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삼성전자를 사놓은 외국인들이 있어. 뭐 미국 사람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주식으로 가지고 있겠죠? 그 사람은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 뭘 했죠? 달러를 가지고 우리나라를 들어와서 원으로 바꿨죠. 원으로 바꾼 다음에 그 원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세상에 신용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달러로 바꿔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원으로 바꾸겠죠? 그럼 이 원을 빨리 달러로 바꿔야 돼. 그래서 달러로 바꿔서 내가 우선 살아남아야 돼. 그나마 신용의 왕은 달러니까. 그래서 신용 경색이 오면 주식이 폭락합니다. 무작정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위기의 크기가 커지면 커지는 만큼 사람들이 겁을 먹으면 먹는 만큼 주식부터 빠집니다. 왜냐면 주식이 가장 현금화하기가 빠르니까요. 주식은 당장 10초만 해도 팔 수 있어. 당장 5초만 해도 팔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위기가 온다는 불안감이 생기자마자 세계 시장에서 주식들이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미국 주식들도 폭락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야, 빨리 내 돈 찾아야 되겠다. 야, 이거 다 허상인데 사실은 이거 다 가짜잖아요. 다 신용이니까. 그러니까 야, 나는 살아야지 하면서 막 사람들이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이 막 폭락을 합니다. 주식이 빠지는 거는 돈을 찾아 나가는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돈을 찾아 나가죠? 자, 지금 이 현 사태가 이 실물 경기를 박살낼 거라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미국의 실물 경기를 박살내고, 그 다음에 유럽의 실물 경기를 박살내고, 아시아의 실물 경기를 박살낼 거다. 사람들은 실직할 거고, 회사는 망할 거고, 그 다음에 뭐 경제는 뭐 안 돌아갈 거고, 이런 불안함. 그래서 결국에 미국이 책임지지 못할 거를 걱정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돈이 막 흘러나가다 보니까 위기감이 계속 증폭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금만 빠져도 되는데 이게 빠지니까 야, 나 더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하면서 패닉셀이 일어나는 거야. 패닉셀.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난다. 2, 3주 전 얘기를 해볼게요. 2, 3주 전. 2, 3주 전이, 그러니까 3주 전이 아마 이제 이 사태의 시작이었죠. 그때 외국인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기관들이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이렇게 팔까?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해보면 그 기관과 외국인들도, 뭐 외국인도 결국에 외국에 있는 주식 뭐 펀드입니다. 그것도 결국에 다 개인 돈들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기관이 되고 외국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외국 투자자들이 야, 내 돈 내놔 라고 한단 말이죠. 내 돈 내놔. 야,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저 펀드 팔겠습니다. 저 이거 환매하겠습니다. 저 현금 주세요. 이런다고요. 그러면 당장 지금 돈을 빼줘야 되는데 뭐 안 팔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팝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그거에 놀래서 더 떨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면 반대로 우리나라의 개미 투자자들이 주식을 가장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잖아요. 하루에 막 1조씩 사고 있잖아요. 삼성전자를. 그러면 3주 전에 삼성전자가 55,000원이었습니다. 막 6만원 찍으려다가 55,000원 정도 되니까 이 개미들이, 개인 개미들이 야, 삼성전자 55,000원, 야 이거 개꿀이다 하면서 막 들어가. 그때부터. 맞죠? 여기가 바닥 아닙니까? 하면서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가 바닥이 아니었지.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8층까지 있는 줄 몰랐죠. 그러니까 남들은 팔고 있는데 막 개미들은 막 들어가던 그런 모습이 한 3주간 이어지면서 개미들은 지금 박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월 초, 뭐 정확하게는 2월부터
2월부터 3월 사이에 또 하나의 충격파가 더 있었어요. 지금 이 현 사태만 가지고가 아니고 하나의 충격파가 더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도 많아요. 뭐냐면 원유 폭락 사태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지금 사우디랑 러시아랑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그런 이제 큰 두 축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도 원유 생산을 많이 하는데 사우디랑 러시아가 좀 가격을 좀 높이기 위해서 감산을 좀 하자, 원유를 조금 덜 채굴을 해가지고 원유 값을 좀 올립시다, 원유가 너무 떨어지면 우리가 돈이 남는 게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감산을 좀 시도했어요. 그랬는데 러시아가 싫다고 해버린 거야. 자, 이게 엎친 데 덮친 격인데 그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세계 최대 원유, 석유 소비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차도 큰 거 타고 막 멀리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엄청 써대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뭐 기름은 뭐 하여간 미국이 막 다 갖다 쓰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미국 땅이 너무나 축복받은 땅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원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원래부터 안 나왔던 건 아니지만 미국 원유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쉐일이라는 그 퇴적층 안에서 원유를 끄집어내는 기술이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미국 땅 안에서 원유 채취량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거의 한 10년째 이어져 오는 상황인데, 10년 뭐 20년 가까이 지금 이어져 오는 상황인데, 미국이 세계 최대 소비국이었는데 갑자기 세계 최대 생산국이 돼버리는. 자, 그러니까 러시아랑 사우디, 뭐 중동 입장에서는 우리 최고 고객, 최대 고객이 갑자기 자기가 기름을 만들겠대 라는 황당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아니, 내가 쟤한테 갖다 팔아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내 거를 만들어내. 그러더니 거꾸로 야, 우리 거 살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와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밉죠. 그런데 미국은 짱이잖아. 이 세계의 큰형이잖아. 그러니까 크게 뭐라고 할 수는 없었어. 그렇지만 열은 받고 있었죠. 왜냐? 러시아랑 사우디는 거의 버는 돈의 70%가 원유랑 뭐 가스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큰형님이라서 큰 소리는 못 치겠지만 제가 저렇게 계속 만들어내기 시작하면은 우리 죽는다 라는 기본적인 불안함이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뭔가 또 미국 제일주의 이런 것들이 더 커지면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점점 더 늘어나고, 그리고 미국의 원유를 이제 다른 마켓에다가 막 팔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내가 힘들었는데 쪼그라들던 사우디랑 러시아 애들의 마켓 시장을 뺏어가요. 점점 더 뺏어가. 그러니까 러시아랑 사우디 입장에서는 밉잖아. 얘네가 너무 미워. 그런데 사우디는 친미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극반미겠죠? 당연히. 그래서 사우디가 먼저 러시아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러시아, 너 그래도 저 미국하고 너무 이렇게 척지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리고 우리도 야, 원유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와줘야지 우리가 좀 이렇게 먹고 살지. 야, 우리 가지고 있는 거는 기름밖에 없는데 이걸 싸게 팔아가지고 되겠냐? 응? 그러니까 너도 좀 양 좀 줄이고 나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원유 가격을 좀 유지하자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과거에는 계속 감산을 해왔어요. 조금씩 줄여왔었어. 그러니까 러시아도 안 참은 게 아니에요. 참아왔는데 미국 애들, 이 셰일 오일 만드는 애들이 계속 증산을 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계속 증산을 해. 그러니까 야, 나랑 사우디는 이렇게 악착같이 이빨 꽉 깨물고 버티고 있는데 미국 애들은 저거 계속 증산하면서 계속 세력을 키워간다. 마켓 뺏어가고.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증산을 하냐? 내가 누구 좋으라고 하고 있었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2월 달에 감산 거절. 나는 싫다. 더 이상 내가 미국에 끌려갈 수 없다. 저 셰일 업체들이 계속 커지면은 나 어차피 죽는다. 그리고 사우디 너도 어차피 죽어. 그러니까 나는 못해. 나는 그렇게 못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런 때가 오기를 대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어. 우리가 저 셰일 업체들 안 죽이면 내가 죽을 거라는 거는 자명하기 때문에 언젠가 기회가 오면은 쟤네를 박살낼 거라고 마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산을 거절하는 순간 원유 가격이 막 내려갑니다. 그런데 사우디는 친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친미인 사우디도 미국을 좋아하긴 하지만 미국의 그 셰일 업체들은 너무 미워. 왜냐면 쟤네가 내 거 뺏어 먹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우디도 러시아가 증산을 딱 선언하니까 야, 그러면 이번 기회에 셰일 업체 우선 죽여놓고 그 다음에 러시아랑 나랑 감산을 하든 증산하든 그때 갑시다 라고 사우디가, 석유 왕입니다. 석유의 짱이죠. 석유짱 형이 이제 증산해버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있죠? 사우디가 큰형, 아랍에미레이트가 뭐 둘째형, 셋째형 정도 됩니다. 야, 너 아랍에미레이트 너 어떡할 거야? 너 형 따라올래? 아니면 저기 미국 따라갈래? 어떡할 거야? 저야 뭐 당연히 형 편이죠. 이러면서 아랍에미레이트도 증산을 해버려. 그러니까 러시아랑 중동이 한마음 한뜻으로 미국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얼마나 지금 큰 문제예요. 이 가뜩이나 판이 흔들리는 이 신용사회가 불안불안한데 주식은 폭락하고 있는데 믿었던 사우디랑 믿지는 않았지만 러시아가 뭐 꼬리 내리겠지 했는데 러시아랑 얘네들이 여기서 날 들이받아. 아니 야 지금 상황이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인데 야 니네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을 해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그랬더니 러시아가 뭐라 그래? 야 그럼 네가 줄여. 네가 감산해. 왜 우리한테만 희생을 강요해? 나는 2년, 10년도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 죽는지 보자. 사우디도 우리는 걱정 안 한다. 우리는 17불까지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난감하죠. 난감해. 왜 그러냐? 셰일 오일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퇴적층 안에 있는 기름들인데 그 기름을 꺼내려면은 이 돌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암석 안에 있는 기름들이에요. 그 암석 안에까지 빨대를 꼽아야 돼. 맞죠? 이게 관을 넣어가지고 거기서 이 원유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러시아나 사우디는 그냥 모래 바닥에다가 그냥 관을 꽂으면 그냥 기름이 막 콸콸콸콸 나오는 그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단가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생산 단가의 차이가 너무 커. 그러니까 러시아나 뭐 사우디는 야 뭐 17불, 20불도 우리는 버틸 수 있어. 이러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뭐 38불, 뭐 50불, 뭐 요 사이까지는 가져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막 20불대 막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 미국 셰일 업체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 죽는 거죠. 원래 50불에 캐내도 될까 말까인데 야, 지금 20불에 지금 나보고 캐라고? 난 그럼 나 죽는데?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단가가 안 나와. 근데 미국의 셰일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뭔가 땅 파서 장사하는 애들은 자기 돈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왜냐면 내가 막 몇 천억 몇 조를 투자해서 땅을 팠다가 기름 안 나오면 어떡해? 그럼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투자자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 땅을 좀 조사해 봤더니 여기에 기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돈을 딱 한 100만 원만 투자해 주시면은 제가 그거 가지고 97원 가지고 이걸 한번 뚫어 가지고 한번 캐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 1000만 원씩 벌어요. 제가 10배 벌게 해드릴게 사장님들. 이러면서 돈을 막 모은 거야. 그게 은행 돈, 펀드 돈, 뭐 기타 뭐 기관들 돈을 다 끌어다가 이 셰일 산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대출이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업계고 그런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는 기름을 캐내서 팔아서 대출 이자도 갚고 뭐 돈도 벌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기름값이 저렇게 폭락을 해버리는 상태에다가 그 다음에 아까 지금 현 사태 때문에 신용 경색이 오고 있으니까 주가도 막 폭락하죠. 그리고 있던 채권들도 막 다 팔아버리는 상태니까 돈 구할 방법이 없는 거야. 얘네들은 이미 죽겠는데 여기서 나를 더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밖에 없지 살려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셰일 업체들이 무너지면 여기에 투자했던 뭐 기관이나 은행들도 같이 무너진다. 그러면 그게 바로 금융위기 아니겠느냐 라는 게 추가적으로 불안감이 또 나와. 지금도 불안해 죽겠는데 여기를 또 판을 막 흔드는 이 원유 사태가 또 온 거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랑 러시아 설득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득이 될까요? 쉽지 않은 얘기겠죠. 설득 잘 안 되지 솔직히. 사우디도 언젠가 쟤네들 손 봐야 되는데 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기회만 와라 그럼 내가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쟤네 죽인다 하고 있었던 애들인데 이게 쉽게 협상이 잘 안 되죠. 거기다가 미국만 문제입니까? 지금 뭐 유럽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난리고 지금 당장은 지금 우리 국민들 챙기기도 바쁜데 여기서 뭐 지금 뭐 원유는 지금 나중 얘기야. 하루에 막 지금 막 8,000명, 10,000명씩 막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원유를 어떻게 지금 정리가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셰일 업체들 발로 추가 폭락이 또 와버렸어요. 또 와버렸어. 자, 원래 주식이 빠지고 있었는데 거기서 패닉셀이 오고 있었는데 거기에 원유까지 엎어가지고 추가 패닉셀이 더 와버리는 거예요. 더. 그래서 박살이 나고 있었습니다. 박살이. 세계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주식으로만 봤을 때는. 자, 그런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들이나 현금을 조금 가지고 있지 이런 기관, 국가들은 다 어딘가에다 자산을 다 사놓습니다. 맞죠? 실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기관들은 별로 없어. 대부분 다
남한테 빌려주던지 아니면 뭐 주식을 사놓던지 채권을 사놨겠죠. 그런데 그런 자산들의 가격들이 폭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순식간에 한 2주 만에 폭락을 해버려요. 그런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용에 신용을 파는 사회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뻥튀기 된 걸 또 뻥튀기를 해가지고 자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산들의 문제가 뭐냐면 계약금만 걸고 사는 자산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계약금만 걸고 사는 자산, 이게 무슨 소리냐, 선물이라는 시장이 있는데 그냥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 파생상품이라는 것들에 대한 개념인데 모르셔도 돼. 그냥 요것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원유를 사요. 원유를. 근데 원유가 지금 $50예요. $50. 그런데 이 원유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 같아. 원유 가격이 오를 것 같다고 내가 생각하는 투자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원유 가격을 한 달 뒤에 내가 $50에 무조건 살게 라는 계약 증서를 사는 게 선물입니다. 한 달 뒤에 $50가 $55가 될 거라고 예측하는 투자자는, 자, 내가 한 달 뒤에 $50 주고 이 원유를 살게 라고 계약된 증서를 삽니다. 그런데 그 증서를 살 때 돈을 $50를 다 거는 게 아니고 $5만 거는 거예요. 10% 계약금만 걸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5만 걸고 $50 어치를 샀어요. 그런데 이게 한 달 뒤에 $55가 되면 나는 $55 되는 원유를 $50 주고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면 $5를 꽁으로 먹죠? $50에 팔겠다는 애가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걔한테 $50 주고 내가 원유를 사옵니다. 그럼 그 파는 애는 눈물이 나겠지. $55짜리를 $50 주고 팔아야 되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5를 벌었죠. 근데 난 계약금 $5밖에 안 걸었기 때문에 $5를 가지고 $5를 벌어서 100%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2배치기를 한 거죠. 이게 선물입니다. 이런 게 파생상품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자산들이 너무 많았어요. 자, 그런데 내가 한 달 뒤에 원유를 $50 줄게 라고 샀던 그 증서를 가지고 있는 많은 외국인 투자자들이나 국가나 뭐 어떤 기관들이 많았겠죠. 근데 이게 2주 만에 $25가 돼버려요.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5밖에 없는 애예요. 나는 $5밖에 없어. 근데 이 $5 가지고 어떻게, 야, 한번 야 운대 맞춰가지고 내가 한번 야 2배치기 해봐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선물을 샀어. 그래서 한 달 뒤에 $50 주고 사야 돼. 그런데 한 달 뒤에 내가 진짜 이거 딱 거래하는 거래 만기일이 딱 오니까 $25가 돼 있네. 그럼 나는 얼마 손해보는 거야? 그럼 25불을 손해보는 거야. 25불을. $5 가지고 $5 한번 벌어보려다가 500% 마이너스 나는 거야. 500%. 그러니까 원유가 폭락하죠. 뭐 주식도 그런 게 있겠죠. 주식도 선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주식도 폭락하지, 원유도 폭락하지, 원자재들 다 폭락하지, 뭐 구리 가격 폭락하지, 철 폭락하지, 뭐 콩 폭락하고 다 폭락하는데 이 선물을 메꿔 넣어야 돼. 그런데 늘 돈이 없어, 나는. 맞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있는 거 갖다 파는 거예요. 우선은 팔릴 만한 거를 팔아야 돼. 이 세상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유란 말이에요. 팔릴 만한 걸 판다. 그래서 지금 갖다 넣어야 되니까. 자, 삼성전자가 왜 빠집니까? 삼성전자 지금 상황 나쁘지 않은데. 삼성전자 상황 괜찮아요. 지금 공장도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반토막이 나야 될 일인가, 막 25%가 빠져야 될 일인가를 생각해보면 그 정도는 아닌데 외국인들이 다 갖다 팔고 있어. 왜냐면 그나마 지금 현금화가 되는 거가 삼성전자밖에 없으니까. 그나마 삼성전자는 내놓으면 팔리니까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선물 메꿔 넣어야 되니까, 파생상품에 갖다 메꿔 넣어야 되니까, 안 그러면 우리 회사 파산하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팔았어, 뭐 어떻게든 막 팔았어. 근데 그래도 돈이 부족한 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돈이 부족한 애들, 그런 애들이 야, 남은 거 뭐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야, 우리 이제 가지고 있는 거 뭐 있냐? 저 사장님, 저희 지금 금밖에 없는데요. 금? 야, 금 얼만데? 금이요? 금 하나도 안 떨어졌는데요. 그래? 금? 아, 야, 근데 지금 금 파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야, 금은 야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냐 지금. 야, 여기서 금을 팔아? 아, 그거는 최후의 선택인데. 근데 이 옆에 있는 그 직원이 그래. 사장님, 저희 금 안 팔면 파산인데요. 저희 회사 접을까요? 야, 다른 거 뭐 좀 더 금방 팔 수 있는 거 없어? 사장님 다 팔았는데요. 뭐 부동산 팔까요? 부동산은 지금 언제 팔아요? 지금 부동산 팔리지도 않는데. 지금 팔 수 있는 건 금밖에 없습니다. 야, 눈물을 머금고 금을 던지자. 망하는 것보다 금을 파는 게 낫지. 왜냐? 금값은 버티고 있었단 말이에요. 금값은 버티고 있었잖아요. 금은 안 떨어지고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40%씩 막 30%씩 얻어맞고 있는데 현금을 구해야 돼. 현금이 어딨어? 금밖에 없어. 아, 눈물 난다 하면서 던지는 거야. 그러니까 금 가격까지 빠져. 금도 막 내려갑니다. 그래도 금은 이럴 때
빛을 발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금이 많이 안 내려가. 금값이 거의 6만원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 봐야 5%. 떨어져 봐야 5%인 거예요. 지금같이 세상이 무너지는, 이 신용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5% 떨어지는 거는 떨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런데 그걸 왜 파느냐? 다른 거 도저히 돈을 구할 답이 없으니까 여기서 던졌던 거예요. 그래서 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었죠. 그래서 금 가격이 빠지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금도 박살나는 시장이다. 금도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금이 최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현금이 최고인 세상이 아닌 거예요. 금이 돈이고 현금은 화폐예요. 그러니까 화폐는 사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금이 짱인 거지. 그런데 이 금과 은도 던질 수밖에 없는 거는 판을 키워놓은 이 사람들이 망하고 싶지 않으니까, 망할 수는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던졌던 거죠. 자,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면 금은 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금만이 결국에 가치 있는 거예요. 모든 건 다 금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이라는 게 떨어졌기 때문에 현금이 짱이라는 거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금이 짱인 겁니다. 화폐는 다음 단계인 거고. 자, 그래서 이 신용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믿음이 깨지겠죠. 내 돈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깨지면 어떡합니까? 믿음이 깨지면. 그러면 사람들은 돈을 가지러 가는 게 아니라 금을 사러 갑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자산을 팔고 그걸로 어떻게든 부도를 막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당장 내가 금을 어디서 구합니까? 당장. 그리고 금덩이가 있어봐야 솔직히 이게 뭐 당장 돈은 아니잖아요. 그냥 금덩이지. 그런데 은행에서는 야 5억 가져와 하는데 저 그냥 금 가져가면 안 돼요? 야 뭔 금을 가져와, 금 팔아서 빨리 현금 만들어 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도 던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선은 달러, 화폐로 지금 돈이 몰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화폐로 돈이 몰리고 있어요. 그걸 우선 메꿔 넣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이 화폐라는 거에 대한 믿음, 결국에 금으로 바꿔달라는 그 믿음, 그게 깨지면 신용이 무너지는 거죠. 신용이 무너지면 화폐는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은 앞으로 화폐로 가는 게 아니라 화폐를 뛰어넘어서 금으로 가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불황이 오고 위기가 오면 금값과 은값이 폭등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금값이 5% 정도 폭등했습니다. 오늘 금에서 5%면 폭등이죠. 금은 진짜 안 움직이는 건데, 그 말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우선 급한 불을 끈 거예요. 물론 추가적으로 불이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값이 바닥이란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저도 몰라요. 그건 세상 사람들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금 금이 막 내려가다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냐? 사람들이 우선 급한 불을 껐다. 급한 불을 끄고 나니까 야, 그러면 지금 어찌됐든 뭐 막을 돈은 막았어요. 막을 돈은 막고, 야 이제 우리가 이제 자산이 있는데, 뭐 현금이 있는데 이걸 그러면 어디다 넣어야 되냐? 라는 거를 지금 생각하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자, 이 상황이면 결국에 금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금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미국에서 2천조 푼다는데요, 유럽에서 1,000조 푼다는데요, 지금 뭐 일본도 막 돈 푼다는데요. 야, 그러면 돈 가격이 박살 나겠네. 야, 돈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네. 그럼 야, 우리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되잖아. 현금 가지고 있어봐야 돈 가격이 떨어질 건데, 그럼 야, 이걸 어디다 넣어야 되냐?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때 사람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금이겠죠. 은이고. 왜냐면 지금 같은 무서운 시기에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그러면 이제 환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환율 얘기. 환율은 달러 값과 한국 돈 값, 이거의 차이예요. 가격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달러 값이 비싸진다는 얘기는 원이 싸지는 거예요. 원이 싸진다. 그리고 그 환율이 내려간다. 환율이 점점 내려간다는 거는 달러가 싸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아까 같이 지금 세계의 신용이 무너지는 상태인데, 거기다가 원유는 서로 막 지금 투닥투닥이 아니고 지금 너가 죽어야지 내가 끝낸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금까지 팔아다가 지금 막 메꾸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한국을 보겠습니다. 한국. 자, 아까 외국인 투자, 미국인 투자자가 돈을 구에다가 달러로 갖다 메꿔 넣어야 되니까 삼성전자를 판다고 그랬어요. 눈물을 머금고 삼성전자를 팔겠죠. 삼성전자는 좋은 회사인데 이거를 팔 수밖에 없어. 왜냐면 이걸로 빨리 달러 바꿔가지고 나 가야지, 안 그러면 부도나니까.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주식을 팔면 달러를 주지 않고 원을 줍니다. 원. 그럼 이 원을 달러로 바꿔가지고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달러의 수요가 높아지죠. 그리고 달러가 수요가 늘어난다는 거는 원의
수요가 적어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우리나라라는 이 바구니가 있으면 여기에 원화는 계속 쌓이는데 여기 바구니 안에 있던 달러들은 계속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달러와 원의 이 비교 가격이 환율인데 환율은 어떻게 되죠?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이 올라간다. 달러는 줄어들고 원은 늘어나니까 달러 하나를 사는데 원의 가격이 비싸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자, 내가 미국인 투자자면 지금 삼성전자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미 내 재산은 박살나고 있죠. 이미 내 재산은 막 20% 30%씩 박살 났어 이미. 그런데 환율이 올라가. 환율이 계속 올라가. 환율이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으로 올라가면 똑같은 100만 원을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팔아가지고 달러로 바꾸면 환율이 비쌀 때 이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추가적인 손해를 봅니다. 맞죠? 이게 환차손입니다. 환차손. 환율의 차이로 인한 손해. 그러니까 이미 삼성전자로 얻어맞았는데 나 박살 났죠 이미. 근데 여기서 환율까지 뛰면서 추가적으로 한 대 더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삼성전자도 떨어지고 이러는데 환율까지 뛰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뛰쳐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서 계속 눌러 앉아 있어야 됩니까? 이 환차손이 위험이 감지가 되면 올라갈 주식도 던지고 나가야죠. 맞나요? 삼성전자가 조금 오르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야. 환율이 더 올라가는데. 그러면 내 손에 남는 달러는 얼마 없어. 달러로 바꿨을 때는 오히려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대 맞기 전에 뛰어나가야 되죠. 그래서 추가적인 패닉셀이 옵니다. 외국인들이 돈을 던지고 막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간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환율이 올라가면 외국인 돈이 나가버린다. 무서워서. 물론 무조건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한국은행하고 미국 연준에서 통화 수합을 한 이유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 말은 뭐야? 달러가 부족해진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달러가 부족할 때 미국 연준이 무이자로 우리한테 달러를 준다는 겁니다. 이 통화 수합이라는 거는 총 70조 원 어치의 달러를 그냥 주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원을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이 줄어들고 우리나라 안에 달러는 늘어나겠죠. 미국 은행이 우리한테 달러를 꽂아주고 원을 가져가 주니까 환율이 내려가는 거예요. 환율이 내려가.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서 돈 돌려줘. 그러면은 우리가 돌려줄 여력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달러를 주고 다시 걔네한테 원을 가져와요. 그러면 다시 환율이 또 조정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사실상의 고정 환율제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막 뛰지 못하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이제 크게 안 올라가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려고 하겠죠. 빠져나가는 게 좀 줄겠죠.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가 오를까 내릴까만 따지면 되죠. 환율은 어쨌든 지금 크게 걱정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통화 수합이 딱 설정이 되자마자 그 다음날 주식이 폭등합니다. 통화 수합이 되니까 환율이 좀 잡힌다 라고 생각하니까 야 이제 외국 애들이 안 나가겠네? 야 그러면은 외국 애들은 좀 덜 나갈 것 같은데 라는 이 불안감이 조금 깨지면서 약간 조금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좋아졌어요. 전체적으로. 그것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금으로 돌아갑니다. 금은 전 세계 가격이 똑같아요. 금값은 달러입니다. 금값은 달러에 연동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화 가격도 물론 뭐 영향을 아예 안 줄 수는 없지만 원화는 필요 없어. 원화는 필요 없어요. 자, 이게 환차손과 환차 이게 또 영향을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금을 투자할 때는 금값이 오르긴 올랐어요. 금값이 달러 기준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져. 그러면 우리가 원으로 바꿔 먹는 금의 가격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대비 금값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내려가 버리면 원으로 바꿨을 때 나는 환차손을 받아가지고 우리 손에 들어오는 돈은 적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금이 반대인 거예요. 우리와는 반대요. 금은 달러에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금 투자를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상에 위기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위기가 와. 이 신용이라는 게 박살 날 거다라는 불안감 그게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한숨 돌린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야 지금 이 아사리판에 어디 가냐 지금 야 답 안 나온다. 야, 미국도 저렇게 되면은 야 답 안 나온다 지금. 그러면
금밖에 없다. 왜냐고? 금은 돈이니까 나머지는 화폐고. 그러니까 금으로 갑니다 라는 게 오는 순간 금을 사재기를 하겠죠. 그럼 금값이 막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는 재산들도 당연히 무너지겠죠. 추가적인 하락이 오겠죠. 금으로 돈이 쏠린다는 거는 세계적인 확실한 공황이 온다는 거니까. 그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돈들이 금으로 몰려가기 시작하면 우리 거에서도 돈이 막 나갈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나라 사람들도 금을 사려고 하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환율도 당연히 영향을 받겠죠. 물론 그때 뭐 통화수업이 얼마나 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돈이 나가기는 나갈 겁니다. 그러면 환율도 올라가. 세계의 불황은 곧 환율 상승이고, 환율의 상승은 곧 금값의 추가 상승이 되는 거죠. 환차익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금값이 뛴다는 거는 환차익까지 온다. 그래서 금을 가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왜 떴어요? 전 세계에서 모든 게 통용되니까 떴잖아요. 양이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인류가 개발한 최초의 비트코인이 금이다. 아시겠죠? 전 세계의 어느 곳에 가도 통용되는 돈, 그게 바로 금과 은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위기가 오고 무너져도 금값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폭등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원화로 바꾸면 금값은 더 뛰는 거죠. 환차익이 더 커지니까. 금이라는 건 그런 거다. 자, 그러면 반대로, 그러면 앞으로 세계 공황이 오면 그렇게 될 텐데, 안 오면요. 이게 이 상황이 해결이 되면요. 원유 사태도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현 상황도 좀 진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 불안감, 신용사회가 무너질 거라는 이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은 뭐 과거보다는 좀 축소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판이 돌아가는 거죠. 미국이라는 큰 형 밑에서 우리끼리 자 그럼 다시 한번 잘해봅시다 라는 분위기가 다시 형성이 되면, 그러면 다시 이제 다른 자산들이 상승할 겁니다. 다른 자산들. 왜냐면 금은 마지막 최후의 보루니까 그거보다 더 빠른 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금보다는 다른 것들이 좋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을 보세요. 또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 또 다른 하나를 더 알아야 돼. 뭐냐면, 그러면 금은 무조건 불황에만 올라갑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자,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 불황일 때 금으로 쏠리기 때문에 금값이 폭등할 수도 있는데, 세상에 돈이 너무 많아지면, 그래도 금값이 올라가요. 자, 이해되세요? 자, 결국에 금은 돈이고, 이 화폐라는 거는 금으로 바꿔주는 신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세상에 화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세상에 화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금이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금의 채굴량이 화폐의 증가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뭐 2,000조를 푼다고 해도 금을 갑자기 2,000조 어치를 캐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금의 양이 늘어나는 것보다 화폐의 양이 늘어나 버리면 금 1g당 화폐 값이 더 쳐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또 금이 올라가.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호황이 오면 보통 금값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세상이 호황이 오면 금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금을 가지고 있는 것 대비 다른 걸 사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을 팔고 현금으로 바꿔서 위험 자산들을 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호황이 오면 금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호황 불황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에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금값은 또 상승하는 거예요. 또 상승해.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냥 금을 가지고 있으면 돼. 아주 단순히 얘기하면 그냥 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뭔가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위기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한테는 모든 세상의 리스크는 없어져. 나는 그냥 금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딱 하나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이 완전 호황일 때, 전 세계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럴 때가 오면 금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게 되면서 금 가격이 내려가겠죠. 그렇지만 또 돈은 돈대로 풀어버리면, 근데 돈을 푼다는 거는 불황이 왔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돈을 푼다는 얘기는 금한테는 큰 문제는 없는 거예요. 금한테만 보면요. 그러니까 돈을 안 푸는데 세상은 호황이 와. 뭐 이러는 세대가 언젠가 온다면 금 가격이 하락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세상은 신용이라는 걸로 돌아가는데, 이 신용을 또 신용 삼아서 또 만들어내는 파생 상품들로 세상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거의 기반은 은행, 뭐 투자증권사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금융업들이 그런 합법적인 사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세상은 원래의 가치보다 훨씬 더 수천 배, 수만 배에 달하는
화폐들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 화폐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그런 그 판을 이번 사태가 깨지 않을까? 이걸 박살내지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전 세계가 무너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무너지는 돈들을 가지고 자기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급한 불부터 끄고 있다. 그리고 이 급한 불을 다 껐을 때 만약에 세상이 무너지는 걸로 더 간다면은, 그러면 마지막에 사람들이 갈 곳은 금인 것이고 은인 것이고, 아니다, 정신 차리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면은 다시 이제 위험 자산들이 상승하기 시작하겠죠. 하도 박살 났으니까. 아시겠죠?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로 약 1시간에 걸쳐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왜 지금 이렇게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해한 거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정도만 이해해도 100%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도 어디 가서 야,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 줄 알아? 라는 뭔가 한마디, 소주 한잔 하면서 누군가한테 아는 체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